안녕하세요. 황두영입니다.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마이 FM 91.3 11월 첫째 주 서대문 이모저모의 주민 서대문 시작합니다. 여당에서 시작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논란 한창이죠. 우리 서대문이랑은 연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 문제인데 지역을 지자체는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그런 고민을 더 하게 되더라고요. 서대문이란 지역은 행정구역이기도 하고 또 역사와 문화이기도 하고 또 경제적 공동체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사람이고 이웃이죠. 이 많은 의미들을 담아내는 그런 주민 서대문 같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도 차승현 서대문 노동시민 네트워크 상임대표님, 황호안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제작본부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저 약간 제가 지금 바깥에 누가 오셔가지고 쳐다보느라고. 네. 매주 잘 살고 계신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한 주 어떻게 지내셨는지 안 여쭤볼 순 없죠. 잘 지내셨어요? 요즘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이 정도 날씨가 좋다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요즘 날씨 좋은 거 아니에요? 저는 지난주에 이제 신촌에 우연찮게 갔는데, 우리 구청의 어떤 호언 장담과 다르게 대중교통 경영주가 너무 잘 지켜주고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맞아요. 뭐 버스만 잘 다니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 뭐 이게 참 말이 너무 가벼운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솔직히 보면서 구청장의 말이 그 구청장의 말이야. 그렇죠. 이제 구청장의 말이죠. 네. 아니 잘 지키면 잘 지킨다고 뭐라고 못 지킨다고 뭐라고 뭐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시범지구를 다시 시행한 고통용 전용지구를 다시 시행하는 게 뭐 아직은 좀 논란이 잦아든 것 같은데 뭐 향후 좀 더 지켜봐야겠죠. 이게 막상 진짜로 그래서 이제 뭐 내년에 최종적으로 여기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할지 해제할지를 결정할 때 또 논란이 굉장히 뜨거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1000명 유튜브 구독자 1000명 돌파 이벤트를 했는데 저희가 되게 많이 준비하지 못해서 2명밖에 준비하지 못해서 두 분께 선물을 드린다고 했는데 댓글이 아직 두 분이 안 달렸더라고요. 네. 홍보를 잘 안 해서 그런 거 봐요. 그러니까 서로들 우리 들으시는 분들이 서로 양보하시는 거. 그것도 있는 것 같긴 하고. 서로 양보하고 계신 것 같고 그냥 아무나 내가 첫 번째다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제 이제 뭐 친구들도 듣는 친구들이 제 책은 다 갖고 있으니까 나는 뭐 다른 분들께 양보할게 그런 친구들이 몇 명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내가 받아도 되는 거야? 약간 이래서 하는 건데 그냥 받으십시오. 없으시면 알겠습니다. 꼭 댓글 이벤트가 아직도 진행 중이니까요. 두 책 다 재밌는 것 같아요.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하는 뭐 이제 그 여성들의 이야기도 재밌는 것 같고 그냥 책을 보고 싶다는 마음으로도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황 PD님 11월부터 서대문 FM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방송들이 있죠.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소개를 제가 아직은 해드릴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뭐가 이렇게 정리된 건 아니어가지고 근데 한 7, 8개 정도의 방송이 좀 이렇게 관두에 있어요. 원래 이게 공동체 라디오의 특징입니다. 뭐 6개월에 한 번씩 약간 이렇게 바뀌거든요. 이제 그 자리를 우리가 은근히 오래 버티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오래 버텨야죠. 시작부터 했으니까 최장수 방송. 네, 우리는 오래 버텨야죠.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다양한 분들이 또 이제 메꾸게 될 거다라는 거고 지금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고 오늘부터 이제 뭐 새로운 방송이 또 나가기도 하네요. 그래서 좀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방송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뭐 저희도 아주 능숙하진 않지만 또 새로 시작하는 분들에게 많은 용기와 응원이 필요하니까요. 더 많이 듣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지난주 무슨 일이 있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요새 좀 이 세브란스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또 세브란스 소식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원래 2014년부터 의료 전문 수어 통역사가 채용이 돼 있어서 이제 그 수어를 사용하셔야 되는 청각 장애인 분들이 환자가 많았는데 이게 올 2월부터 세브란스에서 수어 통역 서비스를 중단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대학병원을 갈 정도의 환자들은 뭐 일시적으로 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한 병원을 이용하면 계속 그 병원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이 세브란스를 이용하던 청각 장애인들이 서대문구 수어통역센터로 다 몰리면서 서대문구 수어통역센터에 너무 이제 과중한 업무 부담이
되고 있고 또 청각 장애인들도 충분한 이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보도가 11월 1일에 경향신문에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서대문 의뢰 국회의원인 김영우 의원이 대학병원에 수어통역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의무라고는 하지만 여기에 대한 이제 뭐 제재가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거를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세브란스 병원 정도 되면은 웬만하면은 지금 그 전국에서 오거든요. 그렇죠. 네. 저희 아버지도 저 시골에서 여기 막 새벽 기차 타고 오시고 뭐 이랬었는데, 진짜 이런데 수어통역사가 있어야죠.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사실은 우리 이웃에 많거든요. 그죠. 네. 근데 대학병원 정도 되는, 특히 세브란스 정도면 이제 뭐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학이잖아요. 아니 병원이잖아요. 그렇죠. 빅5라고 하죠. 네. 근데 이런 데가 없으면은 진짜 어떻게 지금 이분들하고 소통하고 치료를 하겠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약간 문제가 지금 보니까 이게 수어통역 센터를 이제 필요하면 수어통역 센터를 이렇게 부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쪽에 있는 수어통역사들을. 수어통역사들이 그 수어통역 센터가 세브란스 병원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사실은요. 거기 되게 다양하게 서대문구에 있는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분들인데 지금 이게 업무량이 과중돼 가지고 뻑하면 이제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제 불려가야 되는 상황이면 이게 지금 자칫하면 이제 세브란스 병원의 일 때문에 오히려 다른 서대문구에 있는 수어통역과 관련된 일들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뭐 너무 아웃소싱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사실. 예. 그렇죠. 이제 환자들의 위급한 상황에서 뭐 도와줘야 되는 거는 맞기는 한데 어쨌든 세브란스 병원이라는 하나의 그런 시설에서 병원이 공공적인 기능이 있지만 어쨌든 하나의 민간 시설에서 이 구의 이런 공공 서비스를 약간 너무 과중하게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병원에서 지출해야 될 비용을 구의 재정으로 대신 지출을 해주고 그 재정으로 다 메꾸지 못하는 분들은 국민들의 공공 서비스질을 악화시키는 방식으로 해결이 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세브란스 병원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대문구 자체에서도 이걸 좀 세브란스 병원에서 자체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뭐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구에서 이럴 때 우리 하더거나. 인요한 혁신위원장님이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세브란스 연도 깊으시고 그러니까. 네, 뭐 아니 뭐 하다못해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이제 또 이렇게 국회의원 얘기도 했는데 약간 뭐 그 이런 재정을 좀 집어넣을 수는 없나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예를 들면은 어느 정도의 그 사람이 오는 그 이제 인원수가 체크가 되잖아요, 병원마다. 네. 이제 몇 명 이상 뭐 이런 데는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그러니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아니 나라가 지금 뭐 G7이고 어쩌고 뭐 이러고 있는 나라인데. 그렇죠. 이제 뭐 어쨌든 이게 뭐 의료 전문 수어 통역사가 없으니까 이제 서대문구에서 가기는 가는데 뭐 어쨌든 응급 상황 병원에 그 뭐 미리 예약을 해서 대기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응급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응급 상황에서 저 대응을 못 한다. 그래서 뭐 청각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기도 하고 또 이제 이 구에서 이제 센터에 계시는 분들은 모든 영역을 다 수어 통역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의료적인 상황이라던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부족할 수도 있어서 이렇게 뭐 가고 나서도 이렇게 만족할 만한 서비스가 서로 제공이 안 되는 상황이 좀 발생하고 있다고 하네요. 방법을 좀 어디서 이런 거를 좀 빨리 찾아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정치권에 아니 구청에서라도 좀 뭔가 급하게 그렇죠. 구청도 통역사를 좀 늘려준다랄지. 인건비 하나 정도 만들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네. 하나보단 더 만들어야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러니까 최소한 그 인건비 한 명분이라도 만들어서 뭐 이렇게 순환근무를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좀 할 수 있게 좀 해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그런데 어쨌든 세브란스 정도 규모인데 서대문 구청에서 좀 문제 제기를 하면은 다시 채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세브란스 뭐 요새 세브란스는 별로 서대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좀 서로 합의를 해서 좀 해결했으면 좋겠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가 서대문구 여자농구단 뭐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 얼마 전에 전국체전도 있어서 전국체전에서도 서울 대표로 나가서 출전을 했는데요. 참고로 서울 대표의 실업
여자 농구팀이 서대문구청 하나이기 때문에 어쨌든 당연으로 대표가 돼서 이제 이게 출전하면 대표인 거죠. 네, 출전을 해서 최근 서울시 대표. 네. 서울시 대표로 이제 출전을 서대문구청 팀이 했는데 뭐 그래서 뭐 농구가 계속 잘 되고 있는데 서울신문에 이런 기사가 좀 나서 재미있는 건데 서대문구 여자실업 농구단에 대한 주민 팬클럽이 생겼다. 그래서 이제 다른 지방 도시에서 경기가 열릴 때마다 서대문구 주민 100여 명이 함께 달려가 선수들을 응원하며 사기를 북돋고 있다. 이런 얘기가 서대문 서울신문에 약간 이 뭐 지역 실업 팀이 좋은 효과를 갖고 있다 이런 사례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뭐 약간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주민 서대문도 하고 지역에서 살고 있지만 팬클럽이 생긴 걸 잘 몰랐고 체감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진짜 팬클럽이 있는 거예요?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이제 본 적 없고요. 근데 여전히 약간 좀 비판적인 시선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 문제 관련해서는 특히나 이제 이 예산을 좀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서대문 구청에 맞는 규모의 어떤 거냐와 관련해 가지고 여전히 좀 비판적인 시선이 좀 많은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도 이렇게 팬클럽과 관련해서에 대해서도 이제 약간 응원을 이제 가는 거잖아요. 이제 가다 보면 이제 뭐 구청 공무원들도 가고 뭐 이렇게 관련 시설들에 또 가는데 약간 이제 그 이 참여를 독려하다 보니까 약간 좀 잡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소리도 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팬클럽이 생긴 거는 뭐 되게 축하할 만하고 뭐 열심히 하는 거는 뭐 그렇게 한데 약간 그에 들리는 잡음과 또 이에 따라서 어쨌든 좀 비판 이것도 여전히 좀 같이 상존하고 있거나 뭐 공존하고 있다 약간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응원 가시는 분들이 공무원들이나 뭐 관계 기관에서 좀 많이 간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뭐 자발적으로 가실 수도 있는데 이게 어쨌든 뭐 이 구청장님이 굉장히 역점하시고 자랑을 많이 하시는 사업에서 그렇게 가는 게 꼭 자발적이기만 할까 그런 우려들도 좀 나오긴 하죠. 관치형 팬클럽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약간 이게 항상 주말에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국체전 같은 경기가 뭐 지역에서 평일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확인하고 있는 중이지만 공무원들이 뭐 이제 출장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간다는 지금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자발적인 건 아닐 거잖아요. 그분들이. 그렇죠. 그리고 또 구청을 비우고 출장을 가서 지역까지 가서 그게 출장을 갈 만큼 반드시 필요한 건가 응원이라는 게. 예를 들면 뭐 담당 문화체육과 직원이 간다. 그럴 수 이거는 있겠죠. 이제 당연히 그럴 이제 수 뭐 있겠죠. 출장이나 이런 걸로 이제 할 수 있는데 그게 다른 부서의 직원이 간다. 휴가를 끊고 갔다. 그러면은 뭐 갈 수 있죠. 그건. 근데 휴가를 끊고 간 것도. 근데 자기 휴가를 왜 끊고 가요? 휴가를 끊든 출장으로 갔든 뭐 무단으로 가면 당연히 문제고 출장으로 갔든 휴가로 가든 이게 약간. 근데 이러고 또 여비를 받을 거예요. 출장 갔으니까. 그러니까 뭐 출장에 가는 거는 뭐 저희가 이제 구의회 후원님들을 통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건 뭐 저희가 팩트 체크가 되면 중요한 좀 거는 근데 팬클럽은 당연히 생길 수 있죠. 좋고 좋은 이제 예. 현상이고. 근데 이제 그 혹은 이제 말씀하셨던 부작용이 있다면은 그건 조금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실업팀을 만들었으니까 국민들의 자발적인 팬심을 어떻게 유도할지 그런 것도 좀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잡음 이제 훈련하는 동안에 약간 훈련장 독점이랄지 이런 잡음도 좀 있고 있어서 이거 좀 현명하게 잘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 인왕산 산불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인왕산 산불을 이제 회복하는 피해지를 복원하는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요. 지난 1일에는 홍제 이동 주민센터에서 북부산림청 주재로 산불 피해지 복원 타당성 평가 주민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말 그대로 산림 복원 사업을 할 때 그 계획을 이제 전문가들이 아주 초벌적으로 짜온 상태인데 지금 초벌적으로 짜온 상태에서 주민들한테는 어떤 게 필요한가라는 걸 좀 청취하는 자리라서 법적 절차예요. 이제 전문가의 타당성 평가도 절차 공청회를 해야 되고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타당성 평가도 공청회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뭐 저희 이제 도시 지역이다 보니까 산림이 산업적인 효과가 뭐 그렇게 있다거나 뭐 하는데 특히 이제 그리고 인왕산 산불이 뭐 도시 지역에서 일어나서 굉장히 우리한테 많이 뭐 걱정을 끼치했지만 이렇게 아주 넓은 면적의 접근 면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민들의 관심이 이번엔 크진 않은 것 같긴 한데 이게 뭐 지역에서 좀 넓은 범위 산불을 할 때는 그것이 관광이라던가 아니면 뭐 임업 혹은 뭐 양봉이나 그런 여러 가지 산업적인 측면과도 또 연관이 있는 또 어떤 뭐 소나무 숲 같은 거는 역사나 뭐 그런 거랑도 연관이 있어서 이런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뭐 인왕산 우리 주변의 산이라서 그래도 뭐 과거의 모습 혹은 뭐 과거보다 더 나은 모습을 위해서 어떻게 복원을 해야 될지 지금 절차가 진행 중이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기후위기 지난 목요일 날 온도가 1907년 기상 관측 이후 최고 11월 달 최고 온도였다고. 실적으로 따뜻한. 예. 따뜻한 온도. 저희 남쪽에 어딘가는 30도 30도가 넘었다고. 오, 그랬어요? 서울만 해도 20몇 도였어요. 그래가지고 전혀 못 느꼈는데. 아 그래요? 너무 낮에 자고 밤에만 활동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래서 날씨가 좋았다고 그랬구나. 지난주에 아닙니다. 그래도 굉장히 더워좀 약간 기후위기 관련된 지금 문제가 있는 거가 좀 드러나고 있나 약간 이런 거가 있는데 사실 산불 요맘때 특히 이제 이 인왕산 산불 날 때쯤 시기의 산불이 보통 이 기후위기 때문에 났다라고 기후위기가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고 기후위기 관련해서도 조금 연결이 되면서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공청회가 지나긴 했지만 북부산림청을 통해서 뭐 의견 제출을 하시면 뭐 공식적 절차가 아니더라도 계속 상시적으로 민원을 접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거 약간 어차피 거기에 뭐 한 거에 뭐 밤나무 심자 이런 것도 되는 건가요? 이거 되게 헛소리하긴 하지만 받아들여질 수는 있지만 뭐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지만 뭐 얘기는 다 해볼 수 있죠. 네. 네. 뭐 무슨 나무를 심자 뭐 이런 것들도 뭐 이렇게 민원으로 넣을 수 있겠다는 왜 못 넣겠나라는 생각이 또 들긴 하네요.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불에 덜 타는 나무들도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아 그래요? 네. 또 이제 뭐 약간 뭐 우리 동네 얘기는 아니지만 미감상으로는 소나무가 좋고 인왕산도 소나무가 많긴 한데 소나무가 또 산사태 예방이나 그런 거에 좋지 않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어서 이게 찐 때문에. 아 그치. 뭐 그렇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뭐 지역에서 계속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혹시 추가되는 소식이 있으면은 또 들려드릴게요. 다음 소식은 이번엔 약간 소상공인들의 부채에 대한 소식인데요. 지난 10월 30일에 김완섭 기재부 차관이 저희 독립문에 있는 영천시장에 방문해서 소상공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그런 소식이 있었고요. 이것도 이제 대통령이 현장 다 들어가 그래서 이렇게 거의 일환이겠죠? 그러겠죠. 그거의 일환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그 타이밍에 대통령이 뭐 차관이나 뭐 대통령실, 뭐 장차관이나 대통령실 다 현장 가서 소리를 들어라라는 발언 이후에 현장 행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 그래서 서대문에도 영천시장에 그 기재부 차관이 왔다라는 소식이 그러면 있습니다. 세종시 주변에 좀 시장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기재부 차관님들은 대통령실 근처에 서울에 계실 때도 많이 아니, 계셔서 뭐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늘상 들리는 소문이지만, 근데 좀 세종시 같은데 지역의 시장을 가가지고 저 현장을 봐야지 체감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 들긴 해요. 세종시도 사실은 뭐 거기도 뭐 세종시가 뭐 조치원 쪽 옛날 동네 빼고는 세종시 자체 전통 시장이 별로 없을걸요. 세종시 전통 시장은 없겠죠. 그러니까 세종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영천시장보다 훨씬 더 경기가 좋을 것 같은데 거기는 다 대부분이 정규직이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근데 그 동네 잘 안 계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아무튼 뭐 그렇게 왔는데 이제 뭐 이게 뭐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는 게 서대문구만의 문제는 아니라서 이제 뭐 서대문구와 관련된 얘기만은 한 건 아닌데 그래도 좀 내용을 짚어보면은 소상공인 부채가 이미 1,000조 원을 넘었고 그 중에 70%는 다중채무라고 해서 좀 질이 좋지 않은 그런 채무 상황이어서 위기가 많다. 특히 이제 올 2, 4분기 자영업자 전체 금융기관 대출이 1,043조가 돼서 뭐 최대 기록, 역대 최대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얘기 나오는 거를 일정 정도를 국가가 이걸 탕감할 거냐, 뭐 국가가 하거나 금융기관에 탕감하는 걸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빚 자체를 없앨 거냐, 아니면 이거를 좀 조금은 수월하게 갚아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 뭐 이자료 좀 지원한다거나 뭐 간접적 지원을 통해서 뭐 파산하지 않고 빚을 계속 갚아 나갈 수 있는 방식으로 할 거냐라는 두 가지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전자가 조금 더 상인들 입장에서는 뭐 탕감하는 것이 원하겠죠. 특히 이제 코로나 때 정책 대출 같은 상품들이 지금 많이 여전히 이제 상환을 해야 될 시기가 돌아오고 있는데
그때 코로나 때 그때는 당장 급하니까 돈을 빌려서 위기 상황을 넘겼는데 지금 와서 갚으려고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도 경기가 그렇게 확 좋아지진 않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굉장히 쟁점인데 이번 차관이 오셔서 한 말에는 뭐 탕감보다는 조금 이자 지원이라던가 아니면 저리로 대환 대출을 하는 방식, 좀 이자가 낮은 걸로 뭐 대출 상품을 바꾸거나 고용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약간 뭐 소상공인들은 충분하지 않다 그런 반응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이 정부에서 코로나 지금 뭐 대출해 준 거 혹은 지원해 준 거 다시 돌려받겠다까지 얘기를 했던 정부잖아요. 그게 이제 그쵸, 유예를 그쵸. 하겠다고는 했지만 그런 얘기를 해서 가지고 뭐 약간 커뮤니티가 난리가 났었죠 그때. 예. 뭐 기조가 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재정 건전 재정 요게 약간 기준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그 시책 연설도 하셨긴 했지만 뭐 소위 말하는 건전 재정에 맞지 않는 얘기를 꺼내놓고 있으니까 모든 전문가들이 아니 이럴 거면 정말 진짜 건전 재정을 하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경제 성장률도 뭐 지금 200인가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경제가 엄청 심각하고 뭐 사과가 70% 가격이 높다던가 뭐 이러고 지금 상추가 40%인가 이렇게 높대요. 맞아요. 저도 그 추석 정확한 수치는 아닐 수 올가을에 있지만 추석 때 사과 2조각 먹고 사과 한 번도 못 먹었어요. 사과가 뭐 만 원 뭐 이렇게 일 정도였는데 오늘 기사 보니까는 이미 이제 물가 상승률이 국가에서 정부에서 이제 예상했던 수치 이미 넘어섰다. 올해 안에 뭐 목표치는 못 잡을 것이다. 그리고 신선 그 재료 음식 재료와 관련된 건 한 12% 정도 평균적으로 올랐다라고 하고 물가가 이미 뭐 2.8인가 3.8인가 올라서 올해 안에 목표치를 뭐는 이미 넘어섰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경제가 되게 심각하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노력을 했다는 느낌이 없어요. 지금 이제 영천시장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건 이제 좋은데 그럼 좀 가시적인 뭔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뭐가 나와주면 좋은데 그렇죠. 상인들을 만날 거면 뭐 조금이라도 좀 기존보다 진척이 된 선물을 들고 만났어야 되는데 이건 어쨌든 살펴봤다는 것밖에 아닌 거잖아요. 네. 약간 뭐 경우에 따라서는 염장 지르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자구책을 구해 보시오라고 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이게. 그래서 아니 그 어쨌든 이제 시정연설에서는 건전재정에 대한 이야기가 뭐 엄청나게 화두인 거, 기재부의 어떤 뭐 기조 자체는 계속해서 건전재정이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수립하지 않겠다. 약간 뭐라 그러죠? 그거를 안 하겠다. 경기부양책 이런 거 하지 않겠다라는 뜻인 거고 똑같은 거죠. 이제 뭐 부채 탕감 원래 부채 탕감도 얘기를 뭐 빨리 하지는 않죠 보통. 왜냐면은 이제 뭐 도덕적 해이 어쩌죠 그러면서 이제 부채 탕감을 하게 되더라도 그때까지 숨기는 건 맞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건전재정이라는 거에 딱 잡혀가지고 정책을 다른 정책들의 좀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것 같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약간 이제 실망하는 경우가 아니 뭐 경기가 어려울 수 있고 경제가 어려울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죠. 왜냐면 특히 이제 외부 요인이 되게 크니까 이걸 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탓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근데 외부 요인이 뭐가 있는지 잘 전쟁도 모르겠어요. 있고 뭐 등등 하기 때문에 외부 요인이 있어서 뭐 어려울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걸 대처하기 위한 뭔가에 대한 액션이 너무 없어요, 뭐가. 그래서 지금 뭐 딸랑 하나 던져놨었잖아요. 올 초에도 뭐 이제 상반기는 힘들 거고 하반기부터는 좋아질 거다라고 했는데 이미 그거 기재부에서 뭐 이렇게 했던 게 지금 이미 뭐 다 날라갔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무언가를 계속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건전재정 말고는 뭐 다른 거를 하는 게 없어 보이니까 아니 이 정부는 그러면은 뭐 어떻게 뭘 하는 거야? 할 의지는 있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2008년 같은 경우에 미국발 이제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때는 우리 정부가 잘 넘겼어요. 그때 이명박 정부 때지만 이명박 대통령을 재평가하게 됐죠. 지금 뒤돌아와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 되게 위기다, 위기 거다라고 했지만 잘 넘겼어요. 그때 우리 경제에 큰 타격 없이. 근데 지금은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두 개의 전쟁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이제 석유값이 뭐 이제 요동을 치고 뭐 이럴 수 있지만 그것과 달리 이게 그냥 단순한 외부 요인 때문에 우리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치고 있고 이런 건가는 좀 다른 문제고 근데 마땅하게 중요한 거는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이 나왔다는 느낌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약간 현장을 간 게 이 대책이 없는 거에 대한 알리바이가 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와서 뭐 특히 뭐 서대문고에 오신 손님이니까 반갑게 맞아들이는데 마음이 참 반갑지만은 않은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뭐 외부적인 요인이다라고 퉁을 쳤습니다만 이제 혹자들은 이제 어쨌든 급격한 친미 정책, 친일 정책, 한미일이 공조로 가면서 중국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거기서 적자가 커지면서 이제 경제가 좀 어려운 것도 한 원인이 하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뭐 100% 외부 요인이라고까지는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외부 요인이 있는 거니까. 근데 그 있는 건 있는 거고 내부적으로 뭔가 이렇게 한미일 공조를 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선택을 했으면 그에 따른 무언가 정책이 좀 더 후속 조치가 나와야 되는데 이분들이 약간 보면 후속 조치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제 건물 지어놓고 이제 고금리에 굉장히 괴롭기 약간, 때문에 이렇게까지 화를 내나 그러는데 네, 이게 당사자가 돼 보니까 이게 알겠더라고요. 솔직한 얘기로 왜 지난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 정부를 이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비판했잖아요.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저는요. 이해가 좀 왜 가진 사람들이 비판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알겠습니다. 참 뭐 대책이 조금 더 나왔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제 뭐 대책을 만들기엔 한계가 있겠지만 뭐 기왕 쓸 돈이면 지역의 소상공인들께 쓰는 게 뭐 많은 도움을 못 드리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신경 쓰고 있다 그런 격려라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노래 하나 듣고 2부로 돌아올 텐데요. 뭐 서대문 여자농구단 팬클럽의 존재가 약간 갸우뚱하긴 한데 우리 스스로 또 서로에게 팬이 되는 건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자우림의 팬이야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마이 FM 91.3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주민 서대문 듣고 계시고요.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구청 동아리에서 상을 받았다 그런 소식이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 동아리가 어떤 동아리냐면은 서대문 센세이션 팀. 그러니까 새가 뭐 센세이션 할때 뭐 그 영어기도 한데 새가 이제 세금할 때 세자를 해서 약간 뭐 말장난처럼 만든 팀인데요. 말 그대로 지방세를 연구하는 동아리인데 여기서 뭐 관련 대책 대회에서 뭐 우수상을 받았다라는 종종 받아요 그 동아리가. 연구를 진짜 정확하게 이제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연구 동아리 경진 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라고 하고 한국지방세 연구원이 주최하는 대회라고 하는데 뭘로 받았냐면 외국인 국내 주택 취득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 체계 개선 방안이라고 해서 발표를 해서 수상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대충 내용을 보면은 뭐 그 외국인이라고 제도적으로 더 혜택을 받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1가구 2주택이나 그런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세금상의 불이익을 주잖아요. 1가구 다주택에 대해서. 근데 외국인들은 다주택 여부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서 다주택자인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인에 비해서 1주택자로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런 문제였는데 뭐 관련해서 이제 좀 기록을 개선하고 이제 뭐 데이터를 개선한다 그런 건 좀 기본적인 내용에 좀 특이한 게 추가 외국인 취득세를 별도로 도입해서 외국인들에게 취득세를 조금 더 애초에 더 부과하는 방안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좀 종합적으로 연구한 방안으로 우수상을 받았다라고 하네요. 이제 법인하고 4주택 이상인가가 취득세를 12%를 내거든요. 우리도 지금 12% 내가지고 지금 세금을 1억인가를 내서 1억을 넘게 냈는데 약간 기승전 뭐가 있어. 약간 그래 있어. 원래는 그게 원래 1%에서 3%였어요 법인도요. 근데 12% 확 늘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했는데 어쨌든 이제 그 규정을 외국인한테도 이제 하자라는 거죠. 적용하자. 이런 분이 아니었는데 저희 사옥을 지은 이후로 부동산 전문가가 되셔가지고 약간 이런 막 이 현실에 돈이 오가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가장 초월하면서 사시는 캐릭터 같은 분이었는데 야, 그만큼 우리 진지하게 일을 하면서 한 푼이라도 아껴서 뭐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상근자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 팔자에 없는 세금 공부, 부동산 공부, 세계 경제 공부를 해가면서 이렇게 어쨌든 구청에 이런 이제 동아리가 있으면서 여기가 이제 몇 번 상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이제 좋은 뭐 체계를 만드는 거는 좋은 것 같고, 근데 이제 다만 웃긴 거는
아니 IT 강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이 집을 두 채 세 채 하고 있는 걸 파악이 안 된다고 해서 과세를 못 한다고 하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 파악이 안 될 거야 이거요? 아니 그러니까 희한하네. 아니 근데 그 신원 데이터 자체 그러니까 아무리 IT 강국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신원 데이터는 개인 정보잖아요. 그거를 획득하는데 사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러니까 있겠죠. 그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 집을 한 채 딱 사면은 사실은 우리 집을 샀던 사람의 이제 그 데이터로 등록을 시키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면 이 사람이 또 한 채를 살 때는 이 데이터가 끌어와가지고 할 수 있게 하면 되는 거지. 외국인들은 뭐 그게 안 되니까는 그런 거겠죠. 네? 그러니까 뭐 외국인 등록번호 같은 경우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러긴 그러니까 하겠지만 외국인 등록번호 같은 것도 이제 거주 외국인들한테 정되고 거지. 그러니까 거기 거주 안 하면 때문에. 또 그럴 수 있지만 네. 아니 그런 번호야 국가가 부여하면 되는 거죠. 아니 근데 가령 뭐 미국인 마이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그렇으면은 뭐 2002년, 2022년 1번, 2022년 2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아니 그 사람이 그 마이클인지 그런 신원의 일치성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왜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그걸 못 하냐는 거죠. 하자고 하자고. 하자고. 아. 아니 그러니까 아니 나 이거를 이제 못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해. 뭐 그렇게 얘기할 수 해서 있겠죠. 네, 뭐 철저하게 세금을 공정하게 다들 냈으면 좋겠고요. 네. 뭐 법인 다음에 한번 또 연구를 해보죠. 또 행정학을 공부하고 계신 입장에서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는지 더 센세이션한 연구를 그러려면 제가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출마 선언? 네. 지방세는 국회 지방세. 아니, 아니 이거- 지방세법 자체는 국회에서 물론 하죠. 그렇긴 하죠. 아니 그렇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걸 등록시키게 하는 거. 아까 뭐 개인정보보호법도 있지만 등록시키게 하는 법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니까 또. 네, 네. 근데 뭐 어쨌든 뭐 내국민이 더 피해를 보는 거는 안 되겠죠. 좀 많은 뭐 이번 기회를 생각으로 저희도 더 관심을 가져보도록 그러니까 뭐 주식 같은 하겠습니다. 경우는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 이제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냥 우리만의 리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더 철저하게 뭐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가 국회 지출인가?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열심히 해보겠게요. 뭐 열심히 할지 잘 모르겠지만 방송으로라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또 수상 소식이 있습니다. 부가연동에 있는 경사형 엘리베이터 이미 다른 데서도 좀 수상을 한 경력이 있어서 부가연동의 자랑거리죠. 그것이 이번에 2023 대한민국 공공 디자인 대상에서 대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는 뭐 반가운 소식입니다. 뭐 부가연동 사시는 분들은 이게 워낙 눈에 띄는 구조물이라 보이실 텐데 원래 굉장히 가파른 계단길이었던 데를 이제 에스컬레이터로 설치하는데 굉장히 미학적으로 예쁘게 뭐 이렇게 약간 구조물을 조명화해서 에스컬레이터의 기능을 해서 주민 편의를 또 도모를 하면서 또 지역의 어떤 미학적인 구조물과 또 조명의 효과를 동시에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축하할 일이네요. 혹시 근처 가실 일이 있으면 구경하고 또 인스타 같은 데 올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대상을 받은 거구나.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계단이 있던 곳은 아니고 거기에 이제 그냥 그 급 경사지.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다 이제 계단을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만든 거고 거기에 이제 그러면서 경로당까지 같이 이제 한 건데 이것도 한 30억인가 제가 든 걸로 기억을 해요. 아, 좀 많이 드는군요 이게.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그 신촌동에 지금 이게 두 개가 생긴 거거든요. 신촌동 이제 자체가 가는 길에 하나 있죠 이거. 경로당 그 에스컬레이터 만들었고 여기도 만들었었고 그러니까 이제 재밌는 거는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전 청장님 때 다 입안을 하고 진행을 했던 건데 상은 이제 현 청장이 맡고 있긴 한데 예, 행정의 그 일관성이랄지 약간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도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 아니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어차피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받은 상이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건 있어요. 서대문이 은근히 산골이잖아요. 그렇죠. 네, 산이 굉장히 많아요. 네. 대학도 많지만 산도 굉장히 많은 동네입니다. 뭐 안산, 고운산, 뭐 백년산, 북한산, 인왕산 뭐 등등등 해갖고 뭐 공동산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데 이제 이런 데다가 다 우리 에스컬레이터를 할 수는 없고 제 그 의원일 때 제일 안타까웠던 거는 문화예술회관 쪽에 올라가는 게 좀 경사가 있거든요. 뭐 좀 경사가 아니죠. 거기는 완전 경사죠. 근데 거기에 에스컬레이터를 만들겠다고 왔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 예산이 그때 50몇 억인가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때 했던 말이 아니 이럴 거면 그냥 버스를 돌리자. 버스 돌리는데 버스 하나 사놓고 운영하는데 1억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50년 동안 이거 돌릴 수 있거든요. 그 예산이면은. 근데 문제는 에스컬레이터 이게 지금 운영할 때마다 연간 한 3천만 원 정도씩 들더라고요. 운영비가 예. 이게 뭐 유지 전기 보수비도 들고. 그렇지 유지보수비. 그러기도 하고 유지보수비가 이제 이렇게 들고. 그러니까 신촌 그 자체가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보니까 그 정도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50매독으로 만들어 놓고 맨날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럴 거면 진짜 버스 돌리는 게 낫지 않겠냐 했던 말이에요. 수요 조사를 좀 잘 해보긴 해야겠네요. 뭐 이번 상은 디자인에 대한 거니까 네. 디자인 대상을 받았는데 뭐 실질적인 필요나 뭐 다른 대안이 있었는지도 같이 검토해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아니 이 부분에 이 지역에서 에스컬레이터 만든 건 저는 잘했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으로는 총선 관련 소식들을 좀 모아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박지원 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서대문 갑에 출마한다는 썰이 계속 있었죠. 좀 있었는데 살기도 서대문에 살지 않았습니까? 뭐 이사를 살기도 하고 이대 대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네네. 뭐 최근에 송파을로 출마 선언을 해서 이제 서대문에는 출마하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이사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네요. 출마를 하려면 이사를 하시긴 하셔야겠지만. 아니 그 국회의원은 그러진 않았죠. 아니 근데 이제 그래도 어쨌든 이사를 정치적인 의미로는 그러니까, 해야지. 예. 그래야죠 당연히. 어쨌든 중요한 거는 법적으로는 안 해도 된다. 그 법을 좀 정리해 주면 그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국회의원은 한국에만 살고 있으면 주소지가 있으면 되고요. 예를 들면 서울시의원, 그러니까 시도의원은 그 시와 도에만 주소가 있어도 되고요. 구의원은 그 구에만 주소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뭐 가끔 우리 뭐 어떤 카톡방이나 이런 데서 어떤 구의원이 그 지역구에 안 산다고 막 뭐라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 불법 아닙니다. 그냥 사줘도 됩니다. 그거는. 아니 이게 그래서 네. 저번에 대구에서 네 맞아요. 재개발 때문에 맞아요. 잠깐 이주를 했는데 이 동네가 아니네 이래가지고 잘렸잖아요. 저는 그분 되게 그걸 또 고지고대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또 그걸. 문제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이 관련법을 모르고 있었던 것 그게 같아가지고. 전 이제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사람들이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네, 의원들도. 근데 이제 그러고 있다가 그분은 사실은 자기가 고지고대로가 아니라 뭘 이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 요청이 과하다고 비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다고 이제 소를 제기했는데 소에 이제 자기 주소가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밝혀진 거. 너 우리 주소 아니네 이래갖고. 그 구가 그 구에 아니라 다른 구로 주소지를 옮겨놨던 그렇죠. 이제 거죠. 뭘 대표하냐, 대표하는 데에 속해 있는데 국회의원은 뭐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박지원 위원장은 서대문에 출마하지 않게 되었다 그런 소식이고요. 어쨌든 이제 그 구의원이 그냥 그 구에만 살면 되는 거니까 다른 지역구 아닌데 산다고 해서 그 뭐라고 하지 마세요. 누구 가끔 뭐라고 하시는 분 근데 이제 계시더라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웬만하면은 그 그렇죠. 지역에 사는 게 위장전입이라고 뭐라 하더라고. 그걸 가지고. 근데 그거는 아닌 거니까. 여기 사는 거는 당연히 자, 맞는 누가 좋죠. 그런지 요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강서구청장도 그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튼 갑부터 좀 소식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뇨한 지금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의 서대문 갑도 출마하는지도 계속 논란인데 한국일보와의 인터뷰를 하시면서 그 부분을 좀 언급을 하셨어요. 한국일보가 11월 1일 날 인터뷰를 하셨는데 대놓고 내년 총선에 출마할 거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유혹은 받았다. 서울 서대문갑 얘기가 나왔는 걸 나도 알고 있는데 지금은 혁신 성공이 100배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출마를 안 하는 방향으로 자꾸 생각이 들지만 단서는 있다. 가령 인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북한 사람들의 마음을 좀 녹여달라는 임무를 국가가 부여한다면 기꺼이 할 것이다. 비리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출마를 안 한다고 확답을 한 건 아니고요. 한다고 확답을 한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이 얘기 들으면서 아니 왜 민주당이 안 나오시고 국민의힘으로 가셨지 이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인도적인 지원을 북한 인권 증진 차원에서 약간 보수적인 맥락에서 인도적인 지원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뇨한 위원장은 좀 그 맥락 그러니까 남북 협력보다는 북한 인권이 하도 시급하니까 약간 의사시니까 그러긴 하는데 아니, 유진별 재단 자체가 지금 북한 그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는 재단이잖아요. 네네네.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솔직히 진짜 이분이 왜 국민의힘 가셨지? 막 이런 느낌이 들긴 해요. 그게 또 민주당만의 또 그건 아닌 거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반복적인 게 너무 강하니까. 다른 발언 보면은 되게 보수적인 포지션을 취하고 계시는 경우도 이념적인 발언이나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특히 그러는데. 그 교회에서 했었다라고 하는 약간
교단의 어떤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는 분이라서 북한만 놓고 보면 민주당하고 되게 가까운 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뭐 교회 가서 했었던 뭐 동성애나 이런 거에 대한 발언들 보면 국민의힘 맞습니다 이분은. 아무튼 근데 이런 약간 보수 행간이 비례 혹은 뭐 입각 그렇죠. 뭐 그런 느낌으로 조금 그러네요. 읽히긴 하는데 뭐 여전히 확답은 하지 않으셨다. 아니 이분이 술을 잘 드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술을 잘 드시니까 그 술 좋아하시는 양반이 이분을 용산에 술 좋아하시는 분이요? 발탁한 거 아니냐 얘기도 있어요. 진짜로. 여러 가지 썰들이 네. 있는데요. 근데 진짜 말 그대로 이분이 서대문에 지금 의지가 없는 것 같진 않아요. 계속적으로 처음에는 아니다 했다가 이제 내가 혁신위원회 됐는데 뭘 하겠냐 했다가 점점점 나오는 게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혁신위원장을 했는데 그 뒤로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막상 와 보니까 뭔가 그렇게 확실하게 약속 받을 만한 게 없으니까 좀 걸쳐두시는 걸 수도 있겠다. 근데 저는 이제 좀 그 빨리 좀 정리를 해줘야지 된다. 아니, 근데 뭐 혁신위원장을 하시는 2달 동안은 뭐 어디 지역구를 확정하지는 않지 않을까 좀 싶긴 하네요. 지금 뭐 혁신위원회가 잘 돼야 그러니까 모 인사는 그런 말을 했어요. 본인이 빨리 서대문 갑을 가겠다는 얘기를 해야지 서울 민심의 바로미터인 서대문 갑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소위 말하는 우리 시민들한테 더 좋은 정책을 펼칠 거냐, 좋은 정당이 될 거냐 이 고민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서대문 갑 출마부터 결정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 정책으로 나올 수도 있긴 하겠네요. 서대문 갑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출마를 하겠다고 하면은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될 거예요? 김포시 편입에 대한 입장. 그거는 뭐 상관이 없겠죠. 지금 지금 어쨌든 오세훈 시장을 찾아갔다면서요. 지금 김포시장이 서울시에 있는 30개 당협위원장이 오세훈 시장을 만났대요. 그분들은 약간 반대 입장인가? 반대 입장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분들은 좀 반대일 수도 있겠죠. 우리 이제 예를 들면 서울시 예산을 거기에도 이제 교부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등등등이 있고. 근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또 좋은 것들도 있긴 있어요. 뭐 이제 쓰레기 문제도 뭐 처리된다고 뭐 하고 김포시는 하니까. 그건 절대로 안 받는 조건으로 들어오겠다는 거죠. 뭐 김포시장은 그 애초부터 그거부터 할 수 있다고 시작된 걸로 제가 아는데, 근데 인천시에서 안 받으니까 이제 안 되는 거고. 근데 너무 기형적이에요. 그 지도 보면은. 그렇죠. 아무튼 뭐 조금 상상이 잘 안 되는 모습인데 뭐 그냥 얘기가 나온 김에 약간 뭐 민주당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의 논리는 뭐 이거 좀 따져보긴 해야겠지만 지금 어쨌든 이 교부금 같은 것들이 서울 특히 강북 지역의 교부금을 가야 될 것도 있고 우리도 교통 뭐 지하철이나 경전철 같은 것들이 우리도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서대문에 그런 예산이 아무래도 김포라는 새 구역이 생기면은 서울시 예산이 그쪽으로 좀 집중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으면 강북의 여러 가지 현안들이 해결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제 뭐 민주당에서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지금 어쨌든 뭐 발표 남바로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그 얘기는 했죠. 지금 김포를 편입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김포 교통 문제 해결하고 그다음에 좀 보자. 그것도 있지만 이제 했더라고요. 전국의 행정 제도를 개편하자. 그런 얘기도 하셨죠. 그런 얘기를 했고. 아니 서울시를 중심해서 메가시티를 만든다는 거는 좀 약간 저는 이렇게 하는 건 좀 진짜로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언제까지 서울을 더 이렇게 집중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고 심지어는 이제 같이 계신 분은 뭐라면 저게 진지한 총선 전략이었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우리 카톡방에도 공유했던 그 칼럼 제목처럼 이럴 바에야 5천만이 다 서울에 살자. 그러니까요. 저는 그 제목이 그 칼럼 제목이 너무 와닿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면적은 뭐 수도의 면적은 우리보다 더 큰 나라들이 많이 뭐 있겠지만 우린 굉장히 서울이라는 데가 빽빽하게 살고 있고 지금 편입을 하겠다는 데들도 대부분 인구 밀도가 그래도 좀 근데 그 면적도 나라 전체 면적이 비율로 따지면 다를 거예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일본이 남한에 비해서 한 4배인데 지금 도쿄 여기가 한 2,000제곱킬로미터고 서울은 600제곱킬로미터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라 전체 그걸로 계산하면 오히려 도쿄는 작은 거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한 2천만 되는 거를 하나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지 2천만 되면 또 자체적으로 거기서 또 기능을 나눠서 또 어차피 다시 나누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네, 원래 서울도 오세훈 시장도 한 5개 권역으로 나누는 거를 지금 구상하고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때도
전국을 30개 정도로 나눠 가지고 이제 광역을 없애고 좀 이렇게 이제 거대 이제 그런 자치구 자치단체 정도로 뭐 이렇게 고민했던 걸로 아는데 전 여러 가지 걸로 좀 고민해 볼 필요 있다 봐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버스 체계가 강북의 종로 체계와 강남의 강남 체계 이 두 개잖아요. 그렇죠. 이게 웃긴 게 서대문 구청에서 홍대 입구를 못 가요. 그래 맞아요. 예. 이게 얘들은 무조건 종로로 가야 돼. 이 버스들은. 그러니까 이제 저는 차라리 그 권역별로 나뉘면은 우리가 약간 뭐 어쨌든 홍대가 지금 최고의 서북 지역의 상권이니까 그러면 그 체계로 우리가 또 버스 체계도 바뀔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 웬만하면 우리가 멀 지역까지 가지 않잖아요. 네. 너무 갑자기 또 제가 흥분을 이 해서 꺼내가지고. 네. 그래서 뭐더 얘기 살펴보면은 홍익표 원내대표가 11월 1일에 이제 노컷뉴스와의 인터뷰 김현정의 노컷뉴스가 아니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를 하면서 서대문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서대문구가 전략공천 지역에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발언을 서대문 갑이겠죠. 서대문 갑을 전략공천 지역에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근데 전략공천이라고 하면 보통 단수공천을 많이 얘기하는데 뭐 단수공천과 뭐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을 경선을 할지 두 가지 방법을 다 열어둬서요. 사실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 뭐 어차피 지금 현역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할 텐데 뭐 방식은 다 열려져 있다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고요. 을 관련해서는 갑에 비해서는 이제 을은 뭐 현역 의원이 있어서 조금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송주범 전 정무부시장 국민의힘 정무부시장 서울시 정무부시장 이쪽 국민의힘 계열의 뭐 했던 분이 뉴스핌과의 10월 29일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기자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 기사를 이렇게 써도 되나 싶어서. 네, 기사의 내용이 약간 조금 뭐 기사를 보셔야지 이해될 수 있습니다. 네, 뉴스핌의 10월 29일 기사고요. 그러니까 약간 뭐 비문도 있고 조금 말이 두서가 정리가 안 된 건데 이제 뭐 이 송주범 전 부시장이 이렇게 발언을 한 건지 인터뷰를 이렇게 정리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난번에 조직위원장의 공모를 했다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자기는 그 굉장히 의외였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현역인 김영호 의원은 뭐 정치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크게 눈에 띄는 사람은 아니라고 본다. 뭐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나의 경쟁자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게 그 조직위원장입니다. 되시고 난 다음에 사실 얘기지만 네, 말씀을 하셨고 뭐 지역 현안은 재개발, 재건축, 문화, 교통 세 가지고 그것들을 뭐 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경험도 있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나머지는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10월 29일 뉴스핌이니까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근데 되게 안타까운 것 같긴 해요. 서대문 갑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어쨌든 지금 집권 여당에 당협위원장이 없다는 거 있는 것 이제 그 사실 자체가 굉장히 좀 주민들도 당혹스럽죠. 그래야지 이제 집권 여당에 이제 지역위원장이 있어야지 당협위원장이 있어야지 가서 뭐 민원도 제기하고 뭣도 하고 할 텐데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거는 빨리 좀 세워져야지 이게 뭐 우리 주민들한테도 더 좋은 면이 아닌가. 총선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되게 여전히 지금 열려진 상태로 하필이면 서대문 가불은 둘 다 지금 약간 집권 여당이 지금 그러고 어쨌든 있는 갑은 거의 상황이어서. 인류한 그 혁신위원장이 지금 찜해 놓고 있기 때문에 뭐 누가 지금 도전도 하기 어려워요. 뉘앙스는 근데 또 그 뉘앙스를 아까 그 했었던 그 뭐야 인터뷰 뉘앙스 보면은 지역구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아니, 이런 어쨌든 느낌이라서. 어쨌든 여긴 찜해져 있기 때문에 네. 누가 도전을 하기 어려운 구조.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나는 비례나 입각을 하고 싶지만 안 되면 지역구 출마를 할 수도 있다라고. 근데 이게 약간 본인 스스로도 100%뭐 생각을 해놓고 뭐 결정돼 있는데 전략을 하시는 건 아닌 전략적으로 이제 막 말을 흐리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진짜로 고민이 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제가 계속 하는 말은 그런다고 해서 누가 여기에서 전 국민의힘으로 출마를 할 테니 비켜주세요를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고 그다음에 서대문 을은 결국은 본선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이쪽에 사람을 안 붙인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기 때문에 좀 더 그 적극적인 사람들이 나타나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게 그 결국은 뭐 서대문 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두 가지 방법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위에서 내려오는 전략 공천
갑자기 느닷없는 사연이 나오거나 아니면 그냥 제가 뭐 송주문 위원장이 지난번에 나갔듯이 뭐 이런 식으로 또 올해도 나가거나 올해가 아니죠 내년이죠. 네. 뭐 두 개 말고 상상이 잘 안 돼서 뭐 재미도 썩 있지는. 그리고 이제 않을 것 이분의 그 인터뷰에 보면은 전 제일 약간 난감했던 게 이제 비문이 어쩌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난감했던 거는 시구위원 통합 문제를 네. 이제 꺼내시잖아요. 네. 본인이 지방자치 뭐 위원장인가 뭐 이럴 당에 한다면서 꺼내는데 그러면서 그러면 시의원은 이제 권한이 커지니까 국회의원과 뭐 이렇게 이제 다이다이 뜰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건데 저는 이제 이런 발상 자체가 전혀 지방자치적이지 않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는 말매 갔더니 말매는 인구가 37만이에요. 근데 거기는 그 지방원이 62명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구의원을 더 늘려야 되고 예. 구의원에 대한 보좌관도 좀 더 늘려주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지휘 기초지자체 이런 데를 좀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자기들 할 얘기 다 해놓고 시간이 다 됐다고 저한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계부채 얘기도 했고 또 경기가 너무 안 좋죠. 힘든 시간 잘 버텨야겠는데요. 세븐틴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듣고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